오늘인가 어젠가 새로운 정책을 하나 발표하셨던데요. 인사 대탕평 공동선언. 그 중에 제가 정말로 눈길이 가는 게 30, 40대 젊은 인재를 많이 쓰겠다 이 말씀이셨고요. 실제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40대 인력을 정말 많이 썼죠. 근데 문제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삼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나 뭐 장차관 자리 중에서 저는 한 5에서 10명 정도는 30, 40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력은 모르겠습니다. 삶의 경험이 좀 떨어져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출신의 이런 사람들 과감하게 등용하는 것이 인재를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첨단 산업이나 이제 미래에 관계된 뭐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젊은 전문가들의 영향을 충분히 믿어도 된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 구성할 때 보면 20대 또 30대 많이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이미 2008년도에 오바마 정부는 7명을 등용했어요. 네. 대단하죠. 우리 손잡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네,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성장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부 펀드를 포함해서 성장에 관심이 많으신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갈등을 많이 겪는 이유가 기회가 부족하고 저성장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경쟁이 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정책 목표를 이제 성장의 회복, 또 지속 성장의 확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은 공정성 회복. 그리고 이제 대전환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과감하고 큰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공정성장, 공정경제하면 박용진이죠. 사실 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공정경제 3법도 낸 바가 있고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냥 뭐 가장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축구로 치면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건, 공정경제라고 하는 건 전원수비 정책이기도 합니다. 골을 넣어야 경기를 이기는데 그 유능한 감독은 그래서 어쨌든 전원 수비를 하더라도 공격수를 앞에 배치합니다. 네. 그게 저는 기업과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감세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감세라고 하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성장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장치,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공정성 회복,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또 자본과 노동의 관계, 또 뭐 예를 들면 또 지방과 수도권의 관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이 관계들이 힘의 균형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가능성을 올릴 텐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또 한 가지의 경로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대전환, 기후 위기, 또 디지털 대전환, 뭐 주기적 팬데믹 이런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그 역할을 통해서 저는 신산업, 또 산업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누가 후보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역할 적극적으로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주택 분양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만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기본주택 분양형이 보증부 월세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목돈 3억 내고 매달 30만 원씩 넘게 토지 임대료 내는 게 어떻게 분양주택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토지 지분, 건물 지분 좀 나눠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분리해서 볼 줄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박용진이 얘기하는 가치성장주택은 입주자와 토지 지분을 절반씩 나누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절반씩 나눌 합법적 근거가 되는데 기본주택 분양형은 입주자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그 건물 지분만 입주자한테 넘기니까 가치가 오르는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이렇게 가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싱가포르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토지를 국가, 공공이 소유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투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 뭐 그 장관님하고 화상 회의도 하고 그러셨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싱가포르 체제는 이제 그 초과 이익의 일부를 이제 분양받는 사람이 가진 시스템이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 화상 회의만 하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베너지 디플로 이 부부의 저서도 잘못 인용하셔가지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했던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90%가 국유화되어 있잖아요.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잖아요. 네. 도시국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대로라고 하면 혹시 대한민국도 다 토지를 국유화하실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이제 과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공공택지를 다 분양을 해버리죠. 민간으로 도로. 네, 그런 걸 하지 말고 공공택지는 그냥 가지고 있고 투기 수단화가 되니까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만 분양을 하자. 또는 건축물까지도 장기 임대로 가자. 요거를 한 10% 정도 전체 우리나라 주택의 그 정도를 유지하자는 거죠. 근데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토지 지분 없으면 사실은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시거나 이럴 때 멈칫멈칫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라고 그랬는데 그때 실제 자기 돈에 한 2, 3억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자산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됐을 때 내 집 마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축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주택의 분양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냥 월세를 30만 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50년간 월세 30만 원씩 내면 얼마입니까? 1억 8천 돈 주고 내 집에서 살면서 1억 8천 돈을 더 주고 아니 50년 지나고 보니까 건물 가치는 빵원이네?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원하는 이게 어떻게 내 집입니까? 우리는 내 집을 마련해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주거의 안정을 기하는 게 목표고요.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를 얻을 수도 있고 공공 영역에서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임대되는 초장기 저렴한 좋은 공공 임대를 살 수도 있고 또 그중에 본인이 원한다면 다양화해서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건데 토지는 공공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 위에 원하는 사람은 평생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위에 있는 건물만 분양받는 형태도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을 해서 시장을 다양화하는 거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집 마련하기 전에 여기서 할 수도 있죠. 아니죠, 후보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눈속임이죠.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좋아서 기본주택 분양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임대형 아니에요. 자, 이제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뭐 저하고 둘이 말싸움해서 결판낼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양한 유형을 인정해주고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지나치게 비중이 적기 때문에 모든 주거 문제 시장에 맡겨져 있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중에 지금 5% 정도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 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런 공공형을 10%라도 만들어보자라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5분만 마무리하고 질문 말씀다. 네, 분양형 문제가 이제 사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건물 가치는 제로로 수렴할 테고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당신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증금 3억은 어떻게 돌려받나 돌려준다고 하더라도요. 50년, 30년 지나고 나서 나는 3억밖에 없는데 땅은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싱가포르는 그렇게 얻은 그 집도요.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해요. 그 자산 축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의 90%가 국가 땅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한 건데 전혀 다른 예를 지금 드시면서 그 임대형을 분양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건 정책적인 설계가 완전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그걸 자꾸 설명한다고 아마 후보님께서 이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걸 다 알고 분양받는 사람, 또 아예 시장에서 집을 사는 사람, 아예 나는 분양보다는 임대료만 내고 평생 보장되니까 거기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택하게 하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사실은 보유 부담을 올리는 게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그럼 조세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 보유세를 많이 올리고 그 재원으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드리면 그게 이제 기본소득 국토 보유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한 90% 가까운 분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저는 동기받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혹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본소득 그 재원 마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 세금을 더 확충해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 그 종부세 몇 조 걷는데
그거 가지고 이 날리고 우리 당이 나서서 그걸 또 깎아주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개혁 후퇴가 돼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드립니다. 그 아까 우리 정세균 후보가 질문하셨는데 제대로 답을 못 들었어요. 연 20조 들어가는 기본소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겠다. 한 번은 60조 들어가는 기본소득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정부 운영하시는 동안에 4년 동안 120조가 들어갑니다. 네. 그 재원말은 어떻게 다 설계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재정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21년, 23년, 이 4년이 되겠죠. 실제 시간은 그쯤 되면 한 630조에서 50조쯤 될 테고요. 5년 동안 그렇게 하면 3천조 원이 넘기 때문에 실제 그 중에 3%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의지와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반박을 드렸잖아요. 우리 정부가 9차례 추경을 마련했는데 그 추경 마련을 해서 16조 겨우 마련했어요. 그 우리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우리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쥐어짜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120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얘기 말고 3천조 원 중에 마련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 그 말씀. 그러니까 답답한 건 뭐냐면 예결위원장이 세 분이나 가 계세요. 경험 있는 분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짜서 저렇게 정세균 후보가 애타게 얘기하고 저도 만나 뵐 때마다 그 재원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못하시기. 자, 이제 시간 다 됐고 이재명 후보. 네, 충분히 그 지적할 수 있고요. 정치 또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진리와 가짜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장단의 문제, 우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 길을 만들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정말 수만 가지예요.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국토보유세 지금 약 6천조 원 정도라고 대충 얘기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선진국의 절반 수준만 0.5%만 부과해도 금액이 상당하죠. 그런 걸 통해서 마련할 수 있고요. 탄소세도 지금 우리가 7억 톤 넘게 배출하는데 유럽 수준의 탄소세만 부과해도 그 금액이 30조 가까이 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